지역지구제는 지역마다마다 이런 정도로 쓰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물은 이 정도 크기로 이용하게끔 하겠다. 이걸 다 정해놓고 있는 걸요 지역지구제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역 간에 그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요 이득보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참고로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높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근간이 뭐냐면 우리 시대에 이런 지역은 개발하겠다, 이런 지역은요 보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자 이렇게 그 개발과 보존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쓸 땅이 많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잘 보일 수 있다, 잘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뭐 높일 수 있다고요?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78페이지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그 지역 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권 뭐라고요? 양도제. 이렇게 해서 아주 괜찮은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요거는 아직 현행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제도다. 이거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그래서 어제거나 개발권 양도제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하려고 나온 제도입니다. 뭘 보호하려고요? 사적지.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사적지가 딱 있다. 자, 이 그 경주에도 사적지 많아요, 저거요? 많죠. 첨성대 근처에다가 공장 같은 거 막 집어넣고 50층, 100층짜리 건물 같은 게 들어서면 사적지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니네들 반경 몇 킬로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거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규제할 수도 있겠네요. 몇 층이라고요? 3층. 그리고 여기 이제 벗어나는 지역은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다면 이렇게. 자, 그러면 비슷한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3층 지어서 임대봐야 돈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분양해봐야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틀 자체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 여기 이제 사적지라면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요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보존지역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요 개발지역이다 해줄게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개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은 손해보고 얘는 이득 본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손해보는 자들한테는 손해보는 정도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은 손해보고 있는 거죠. 손해보는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개발권이라는 뭘 지급한다고요? 증서. 일종의 유가증권인데 개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땅을 개발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타인에게 개발지역의 땅 소유주한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요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들한테는 개발권 줘요, 안 줘요? 얘들 이득 보고 있으니까 개발권 안 주는 거죠? 요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자, 이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를요 토지용의 상한선 해줍니다. 용적률 건폐율을 뭐라고요? 토지용의 상한선. 요 정도 지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원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요? 개발권. 근데 얘들은 개발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개발권 있는 자한테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들은 이 개발권 팔 수 있어, 없어요? 개발권을 팔 수 있다고 했죠. 개발권을 양도한다. 양도라는 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 있죠. 이걸 양도라는 겁니다. 대가를 안 받고 이전한다. 이런 걸 증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양도하니까 자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 대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손해난 거를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도 해줍니다. 문제도라고요? 개발권 양도. 자,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아무래도
자,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매우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보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도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한 용적률 건폐율 있죠? 요거 이상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지구제의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개발권 막 사들여서 지들 마음대로 막 100층, 200층 막 건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발 지역이 과밀 혼잡이 야기되면서 상당히 뭐라고요? 토지용 자체가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 효율성에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은 아주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개발 지역이 개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개판 아시나요? 개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길잡이 지문 보겠습니다. 자, 79페이지 있죠? 몇 문제만 볼게요. 용도 1번 볼게요. 용도 지역지구는 토지용에 수반되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얘를 지정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번 맞습니다. 어느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하겠죠?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가격 상승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다른 건설사가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달라고 하겠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요 손해 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는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주체 간의 형평성은 저하되지만 세대 간의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누군 손해보게 하고 누군 이득 보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 간의 형평성은 재고라는 게 뭐라고요?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재고가 뭐라고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평성은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용도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고 했죠? 아까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다만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요거 맞는 겁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자 여기를 규제지역, 보전지역 혹은 규제지역 해줍니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양도를 통하여 보존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손해나게 하는 자들한테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던가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굳이 보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시장 기능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개발권 뭐라고요? 양도제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개발권 양도제도.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81페이지에 보시면 81페이지에 자 다른 거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할 필요 없고 지금 자 뭐가 있냐면 요것만 간단히 알아볼게요. 예, 거기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해서 81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있죠? 요거를 공공토지 비축제도에서 토지은행제도 이걸 얘기합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토지은행제도는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둬갖고 거기서 회계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하는데 자 일단은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자 지금 당장 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도로를 깔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먼 미래에 어떤 미래라고요? 먼 미래에 도로를 깔겠다 아니면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죠? 땅 가격 쌀 때 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입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먼 미래에 토지가 더 부족할 수 있죠? 토지 이용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토지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땅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토지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정부에서 땅을 구입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의 토지 수급 불균형. 자, 공급이 부족할 수 있죠. 요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뭐라고요? 토지은행제도 해줍니다. 알겠죠? 정확한 명칭은요, 공공토지비축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더라고요. 공공토지비축제도. 그래서 이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행한다고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하세요.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땅들인데 지금 당장 이제 쌀 때 사놓겠다는 얘기죠. 이런 제도인데, 이때 이제 만약에 이 땅을 누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 그럼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농사 짓겠다면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논리는 뭐 빌려주는 게 낫겠네요. 이거를 자, 지금부터 공공하면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각종 공사 있죠. 얘네들 뭐라고요? 공공해줍니다. 뭐라고요? 공공이 임대하는 형태로 보유한다. 이걸 뭐라고요? 공공 임대 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보유라고요? 공공 임대 보유. 근데 지금 산 밑에 있는 땅 이런 거 당장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농사 지어봐야 힘만 들고 그럼 안 지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방치해 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걸요, 공공 자유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공 뭐라고요? 자유보유다. 공공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걸 뭐라고요? 공공 자유보유.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 자유보유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자,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 극빈층이 들어와서 건물 같은 거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무허 건물 같은 거 짓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토지 수요가 있을 때는 이분들 내보내야 되죠. 그럼 내보내려면 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을 내보내려니까 상당히 또 고통이 따를 수 있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요? 공공토지비축제도 해줍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말뜻만 하시고, 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자, 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지자체가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길잡이 지문. 자, 길잡이 지문의 3번 보겠습니다. 3번 찾으셨나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나중에 공공사업용지를 미리미리 확보해서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나중에 토지시장의 안정, 나중에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불균형 이걸 해결해서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겁니다. 4번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토지은행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 투자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로 이제 토지 정책 중에 약간 중요성 있는 거 있죠? 요거 알아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무슨 정책이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11월, 12월 달에 다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빼고 있는 거는 다 언제 한다고요? 1월 달에 이렇게 할 겁니다. 1월 달부터 쭉 해나갈 거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정책을 알아봤냐면, 네, 토지 정책을 알아봤고, 두 번째는요, 주택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택과 관련된 정책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정부가 극빈층들이죠. 극빈층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쪽에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분양과 관련된 정책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 알아볼게요. 이렇게 요거 좀 깨끗이 지운 다음에, 여기에는 아주 시험에 자주 물어보니까 82페이지 보시면, 자, 맨 아래쪽에 주택정책 찾았죠? 82페이지 찾았죠? 아래 보면 임대와 관련된 정책 중에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규제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니까 오른쪽이 아니네요. 한 장 넘겨 보시면 자 84페이지에 임대료 보조 있죠. 다시 거꾸로 올게요. 82페이지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임대료 규제 있죠. 요거는 교재는 27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74페이지.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임대료 보조 있죠? 요거는 276페이지. 써놓으세요. 276.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85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있죠? 요거는 278페이지. 언제라고요? 278페이지.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해마다 빠짐없이 나오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 개가 또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헷갈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맨 먼저 임대와 관련돼서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임대료를 규제하겠다. 이걸요 임대료 규제 정책 해줍니다.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뭐 딱 어떤 지역이 있는데 20평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지역의 임대료가 50만 원이다. 자, 그러면 50만 원이면 상당히 150만 원 버는 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20만 원까지만 여기까지만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문제라고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임대료 규제는 어제거나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자, 볼게요. 니네들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미 시장에서는 50만 원 다 받고 있는 거죠. 효과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를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이거 뭐 재미도 없는 거 하려고 안 하겠죠? 그리고 기존의 임대사업자들도 다 때려치고 다른 거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새롭게 임대사업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극단적으로 거는 이 동네 임대주택이 몇 채예요? 3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몇 채라고요? 다 때려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업 하려고 하죠. 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요? 3채밖에 안 남았죠. 그죠? 임대주택이 이 근처에 있어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임대주택 좀 구하고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허름한 집에 살거나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게요. 항상 여기서는 극빈층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극빈층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요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자, 이 순기능이 있다, 좋은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기능 하면 뭐라고요? 좋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만약 임대 차이가 1년 반 남았다. 그럼 1년 반 동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당장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계속해서 20만 원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원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하니까 당장 때려치겠다 한다고 때려칠 수 있나요? 원룸 팔으려면 시간도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릴 거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당장은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당장.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역기능이 있다 해줍니다. 나쁜 기능을 뭐라고요?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는 장기적인 효과를 쭉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박스를 딱 그려보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거 알아볼게요. 자,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년퇴직자가 원래는 내가 퇴직하게 되면 아파트 한 5채 구입해서 퇴직금 갖다가 대출 좀 끼고 해서 5채 구입해서 임대사업이나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딱 작전을 쫙 짜고 있었는데 임대료를 많이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려고 할 겁니다. 뭘 기피하라고요? 투자 뭐하러 이거 투자하려고 합니까? 원룸 같은 거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돈도 안 되는 거 알겠죠? 다른 사업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이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다 팔아치우고 다른 장사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막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안 팔릴 수도 있죠. 안 팔리면 뭐 어떻게 다른 용도로 이제 개조해서 뭐 모텔이라든가 개조할 수 있다면 개조해서 다른 사업 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 다른 용도로 좀 바꾸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에는 임대주택이 몇 채 남아야 안 남아요? 3채밖에 안 남는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집이 임대주택이 몇 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그러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널려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교체해 줬다는 얘기죠. 얼른 바꿔줬는데 지금은요.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요.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동아일보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살기 싫으면 뭐라고요? 나가라.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서비스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매우 뭐라고요?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 집이 아까 3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 구하기가 뭐라고요? 어렵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내가 춘천으로 전근 가려고 하는데 춘천도 마찬가지로 구하다 못 구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여기서 출퇴근할 수 있죠. 거기서도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쪽에서도 직구하는 게 쉽지만 않겠죠. 아닌가요? 춘천. 그러면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이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주거이동이 감소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냐. 물론 한두 사람이 여기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나가도 될 비용이 나간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요 목적으로 2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20만 원에 뭐라고요? 집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자, 내 식구 기준으로 아파트 한 20평이면 충분해요? 안 해요? 예, 충분하죠. 근데 임대료 싸니까 에라 모르겠다 50평짜리 빌려서 인간관계 살아보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뭐라고요?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무슨 소비라고요? 과소비. 이런 것 전부 다 시장 실패로 잊을 수 있는 겁니다. 낭비를 가져오는 거니까. 알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때려치려고 다른 사업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은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수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다 때려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 그 소득세 수입이 소득세는 대표적인 국세인데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세수입이 있어야 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 거죠. 요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번에 춘천에 가서 자, 임대주택을 구하려다가 구하다 못 구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짝 집주인을 불러서 내가 계약서에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거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요걸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를 암시장이라는 겁니다. 불법적인 뭐라고요?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부가 이건 내 자 20만 원 못 받게 했더니 몰래 5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알겠죠?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제도를요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무슨 규제라고요? 임대료 규제. 자, 한번 읽어볼게요. 83페이지 맨 아래. 자, 1번 볼게요. 길잡이 지문의 1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1번에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자, 요거보다 낮게 설정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니네들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하면 이미 50만 원 다 받고 있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낮아야 어떤 효과가 있다.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3번 볼게요. 임대료 상한을 준용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까 임대주택이 몇 채밖에 안 남는다고요? 3채밖에 안 남는다고 했죠. 이거를 공급 부족이다 혹은 초과 수요 현상이라는 겁니다. 공급 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초과 수요다. 그러니까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급 부족, 거꾸로 한다면요 초과 수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수요가 초과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공급 축소와 그 다음에 신문지 흡수하려고 했죠.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5번 볼게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이동이 감소된다. 6번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로 인하여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암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 규제했더니 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공짜로 좀 지원해 주겠다는 걸요 임대료 보조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임대료 보조.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요거는요 소비자들한테,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자, 여기서 공급자는 건설업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지원한다고요? 건설업자. 자, 그러면 소비자 보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냐면 자, 월세를 이제 40만 원 내고 있는 극빈층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극빈층을 선정해서 자, 한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아니 보조해 주겠다. 이런 걸 뭐라고요? 소비자 보조라는 겁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소비자 보조. 근데 공급자 보조는 이건 건설업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설업자가 임대 아파트 지어서 한 동 지을 때 100억 들어간다고 치자. 얼마요? 100억. 근데 만약에 이 건설업자가 나중에 아파트 지어서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 하고자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줍니다. 어쩌거나 세금 같은 거 절감시켜 주는데 어쩌거나 아파트 지어서 장기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정도를 좀 보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공급. 자, 그러면 이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경우는 이런 표현은 약간 아직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당장은 자, 그러면 그전에는 4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30만 원 지원해 줘요? 안 해줘요? 30만 원 지원해 주죠? 그죠? 그럼 30만 원 지원 받으니까 내 돈은 얼마만 있으면 돼요? 1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크기의 집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으니까 자, 아무래도 남으니까 더 큰 주택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깨끗한 집도 구입할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 결국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뭐 대체 효과, 소득과 이런 거는 아직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쨌거나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 10평, 12평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이라고요? 넓은 집. 그리고 달동네 같은 거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깨끗한 동네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임대료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주 목적 아닙니까?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 원 지원해줘도 요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딱 좋다는 얘기죠. 그죠? 달동네가 다 좋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갖다 공짜로 줬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삼겹살 같은 거 사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은요, 시장에서는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냐? 다른 재화의 소비량 증가하면 다른 기업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닙니까? 물건도 잘 팔리고. 그죠? 그럼 기업들이 물건이 잘 팔리니까 거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소득도 많이 주겠죠?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니까 또 소비도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볼게요. 그러면 그전에는 아파트 한 동 지을 때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50억만 있어도 한 동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50억 남으니까 옆에도 한 동 더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합니다. 아파트가 100억이다가 지금은요 50억만 있어도 짓는 거죠. 생산비가 감소되면서 50억 남죠. 그러면 옆에 한 동을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물건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겁니다. 마늘이 항상 많아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임대주택이 많아졌죠? 그럼 자연스럽게요, 임대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하락한다고요? 임대료 하락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문제점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게 되면 얘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활 근거도 요건데 이것들이 여기다 갖다 지원한 거죠. 여기가 가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그 소비자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점은 있겠네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뭐라고요? 보장받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뭘 얘기해요?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어떤 보조를 얘기한다고요?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 보조에 대한 효과를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효과, 그 다음 뭐라고요? 장기적인 효과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했고, 요걸 좀 자세히, 얘는 뭐랄까요? 단기적인 효과, 얘는 뭐랄까요? 장기적인 효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 우리 중간에 있을 겁니다. 84페이지 중간에 그림 같은 거, 그래프 같은 거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큰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고 더 깨끗한 주택 소비하려고 하죠.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시장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무슨 얘기 하겠나요?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는 하락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상당히 문제네요. 왜 문제냐면 이 건네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그대로 임대료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임대료 30만 원 보조해줬더니 30만 원 정도 서로 막 소비하려다 보니까 그대로 임대료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임대료를 지원해준 효과를 다 누가 가져가요? 임대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집 주인만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이, 여기서 임대인은 집주인을 얘기합니다. 임대인이 초과인을 얻게 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나네요. 누가요? 임대인만 좋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라 한다고요? 임대인만 좋아라네요. 그죠? 근데 이 그 임대주택 정책은 단기적인 형태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기적인 효과가 중요한 겁니다. 자꾸 코앞에 효과만 보고서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정년퇴직자가 내가 이번에 기필코 퇴직하면 아파트 한 5채 구입해서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 아니면요 원룸 지어서 원룸 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런 계속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시장에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임대료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임대료는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으니까 임대인의 초과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임대료는 원래로 돌아왔죠? 그리고 30만 원 지원 받았죠? 그러니까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세입자가 혜택을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좀 알아볼게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보조. 자, 얘는 집세 보조, 얘는 뭐 소득 보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가격 보조와 뭐가 있다고요? 현금 보조가 있는데, 자, 가격 보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뭘로만 사용하라고요?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너 임대료 안 썼다가는 우리 집주인한테 직접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로만 써라 하는 걸요. 가격 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보조는요. 뭐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타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용도. 자, 그러면 가격 보조는 어쨌거나 뭘로만 쓰라고요? 임대료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저렇게 30만 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0평, 12평 너무 열악하죠? 너무 또 좁죠? 넓은 집에 가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동네 같은 거 없애려고 그 좋은 동네 가 살아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가격 보조가 큰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가격 보조가 큰 겁니다. 알겠나요? 달동네 같은 거 없애려고 뭐 지원해 줄 테니까 좋은 동네 가 살아라는 얘기죠? 예, 그죠? 그러면 다 나가면 이제 철거하고 재건축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넓은 집에 살아라. 이게 이제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 원 지원해줘도 나는 이 집이면 충분하다. 그 돈 있으면 애들 학비를 쓰겠다는 얘기죠? 애들 지금 대학교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어서 전등은 긍긍하고 있는데 요걸 내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수술비가 없어서 힘드는데 이렇게 좀 지원받아서 요거 좀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소비자 뭐라고요? 효용, 만족감 측면에서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네? 자거 쓰고 싶은 거 있죠? 요게 쓰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소비자 만족감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모님한테 금강제와 상품권을 주면은 자 상품권으로 그 구두밖에 못 사는 거죠? 구두 잔뜩 있는데 구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깡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어디 가서 깡 아시나요? 상품권 파는 데 있습니다. 사는 데 있어요. 저기 대구역 바로 앞에 보면 거기 사는 데 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권을 어디 가서요? 예를 들어 이마트 가서 직접 구입하려면 10만 원 줘야 되는데 거기서는요. 2% 까고서 98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98,000원.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품을 또 팔 수도 있죠. 팔 때는 3.5% 까고서 받아요. 몇 프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품권 그 아저씨한테 팔 때는 얼마 팔아요?
자, 그 96만 5천 원 받죠? 96,500원. 96,500원 받았죠?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거를 타인에게 팔 때는 얼마에 팔아요? 98,000원에 파네요. 그죠? 그러면 15,000원 이익 생기죠? 요걸 카드 깡한다, 항품권 깡한다 하는 겁니다. 잘 모르나 보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줬더니 요 뭐야? 카드 깡해갖고 다른 용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건 없다고 친다면, 아무래도 자, 이 그 장모님 입장에서는 구두가 싫고 나 옷 사 입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게 낫겠네요. 뭐다요? 현금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뭐가 유리하다고요? 현금. 그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 사위 입장에서는 정책이 뭐예요? 구두를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구두를 사겠다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뭐라고요? 구두 사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이 가격 보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자, 바우처 제도는 이제 그 쿠폰이죠, 쿠폰. 쿠폰을 세입자한테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주인이 돈 달라고 하면 뭘 주면 돼요? 쿠폰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쿠폰으로 집주인은 시청이라는 데 가서 이제 돈을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요? 바우처 제도다. 바우처가 일단 쿠폰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규모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금액은 좀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바우처 제도가 대표적인 뭐라고요? 가격 보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더라고요? 가격 보조다. 정리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문제.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찾으셨나요? 1번 85페이지 위쪽에서 다섯 번째 줄에 길자유 지문이죠.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시킨 효과를 갖는다. 돈이 공짜로 들어오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2번 볼게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 및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주택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아, 나는 현재 이 집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사 먹는다고요? 아까 뭐 사 먹는다고 했는데 삼겹살 사 먹을 거 아닙니까? 3번에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겁니다. 매우 좋은 제도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이렇게. 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되는 거죠.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6번에 볼게요. 임대료 보조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이거는 표현 자체가 그냥 자 현금 보조를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현금 보조하게 되면 저소득층들의 효용은 더 증가한다겠죠. 만족감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라는 얘기죠. 상품권, 교환권 이런 걸요 바우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바우처. 이렇게.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해서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